어, 이제 몽골의 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것이 징기스칸과 그들의 후손인데 1211년에 이제 징기스칸은 단순히 흩어져 있던 유목 민족들을 몽골 평원에 이제 흩어져 있던 여러 유목 민족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시족 사회, 부족 사회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몽골 사회가 하나의 지도 체제를 갖추게 되고 그러한 통일된 힘을 가지고 대외 원정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금나라를 공격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각국 뭐 그다음 그 호라즘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로 공격을 해서 징기스칸 당대에 동쪽으로는 오늘날 그 러시아 땅인 연해주 지역부터 카스피해 지역까지 이르는 초원의 그 어떤 지배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도 징기스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 손자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쪽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중동, 동부 유럽까지 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 폴란드까지 가요. 몽골군들이.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유럽인들이 남겨놓은 기록에 의하면 정말 악마의 군대다. 악마의 군대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저 먼 동쪽에서 온 이민족들의 침입인 거죠. 그들은 말을 타는 방법부터 그리고 어, 그 말을 이용해서 이제 진영을 짜고 유인을 해서 그 말 위에서 그 활을 쏴서 상대방의 전투력을 상쇄시키는 그런 진법과 전투 방법을 동원을 해서 서양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뭐 호라즘 정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쉽게 항복하고 숙이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간용을 베풀었지만 대항을 하거나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공포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모두 다 학살하거나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엄연한 전쟁 범죄고 민간인 학살이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어떻게 보면 소수의 유목 민족들이 그 먼 곳에 원정을 와서 그 지역을 지배하거나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공포심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어떤 통치를 공고히 하는 지배와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쿠빌라이 칸, 뭐 원나라 초대 황제인 쿠빌라이 칸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시작한 그 정복 사업을 이어서 오늘날 중동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그다드를 파괴하고 아바스 왕조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 칭기스칸 당대에는 송나라를 멸망을 못 시킵니다. 송나라를 멸망을 못 시키고 있다가 쿠빌라이 칸 때 남송을 멸망시키고 전체 중국을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쿠빌라이 칸 시기에 동남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고 고려도 처음에 그 뭐 무신 정권 초창기에는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강화도로 피난을 가가지고 한 30여 년간 저항을 하지만 뭐 그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란 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 멸망당하기보다는 항복을 하고 그 원나라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쿠벨라이 칸 때 고려를 복속시키고 그 고려의 어떤 군사들을 동원하고 해서
쿠빌라이 칸이 일본으로 원정도 떠납니다. 그래서 뭐 2차례 정도 공격을 하는데 그 태풍의 피해를 받아서 그 원정이 좌절되죠. 그 태풍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그것이 신풍이다 해가지고 가미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대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몽골인들은 몽골 고원에 살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정착민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몽골인들이 동으로는 한반도,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폴란드에 이르는, 그리고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까지 아우르는 세계 대제국을 건설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적은 인원이 지배 계급이 되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지배 민족을 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원나라는 그 자신들의 국민들을 4집단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당연히 제일 위에 지배계급은 몽골인들일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목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눈이 색깔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이제 백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랍 쪽이나 이런 백인들 보면 눈의 색깔이 파란색이거나 갈색이거나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색깔이 있는 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목인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페르시아 서역인들을 기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한인. 여기서 말하는 한인은 북송 지역, 그러니까 중국의 북부 지역 항하강 일대에 있는 중국인, 그리고 거란족, 여진족, 고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인이라고 하는데, 이 남인은 중국 남부에 오늘날 양스강 이남 지역에, 양스강 유역에 살고 있는 남송 사람들을 이제 남인이라고 차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몽골인들의 숫자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을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피지배 계층에도 간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세계 제국을 건설을 해서 하나의 통치체제 하에 들어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처럼 그 기간은 짧았고 형태는 달랐지만, 그리고 사회의 어떤 구성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르지만 몽골에 의한 평화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박스 몽골리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나라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잘 돌아갔죠. 그래서 원나라 통치자들은 제국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로마가 도로를 만들듯이 원나라도 도로를 만들어요. 그것을 이제 이제 원나라의 수도였던 대도, 오늘날 베이징입니다. 오늘날 베이징에서부터 여러 방사형 이렇게 간선도로를 만들고, 이제 그 간선도로에, 제가 로마의 도로를 만들 때도 중간마다 이제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원나라도 똑같아요. 잠치라고 하는 역참을 설치해 가지고 그 관리들이나 군대나 사신들이 쉬어가거나 말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면 중요한 거는 도로교통망이에요. 이거를 먼 지역까지 제국의 통치와 명령이 전달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 시스템을 딱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쿠빌라이 칸 시대 때 이제 중국의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나서 여러 가지 통치 체제나 이런 것들을 기존의 송나라 것을 많이 레퍼런스 합니다. 그래서 한족 출신, 몽골족이 아닌 한족 출신 관료들을 많이 등장시키기도 하고, 서역,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게 관료 자리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되게 포용적이었어요. 티베트로부터 라마교 수용하고 서양인들에 대해서도 뭐 포용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 이제 쿠빌라이가 수도로 만든 곳은 오늘날의 베이징인 대도인데 이 대도가 새로운 이제 국제적 무역의 중심지가 되죠. 특히 마르코 폴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관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뭐 마르코 폴로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나라를 방문하고 원나라에서 생활하고 원나라에서 무역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상품을 유럽으로 보내기도 하고 중국에 관련된 정보들을 유럽으로 보내게 되는.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키울 수 있었게 됐죠. 그래서 이 한 13세기, 그러니까 1200년 중반부터 한 100여 년 동안 원나라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요. 다른 뭐 당나라나 한나라에 비해서 한 100여 년 동안 하나의 통일된 어떤 정치 체제에 의해서 유라시아 지역이 이제 단일한 질서하에 놓이게 됐는데 이때가 사실상 실크로드의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실크로드의 최전성기에서 상인이나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수의 종교인들이 큰 문제 없이 이 아시아와 유럽과 중동 지역을 오고 갈 수 있었죠. 마르코 폴로는 굉장히 동방견문록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도 이 시기에 먼 나라를 여행을 하고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에 걸쳐서 무려 12만 킬로를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세계인이죠. 1200년대의 세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관찰한 바를 연대기 형식으로 남겼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도 마르코 폴로처럼 지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금화나 은화를 쓰지 않는다. 지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손바닥만한 종이를 가지고 거기 이제 술탄 여기서 이 사람이 이름 자체가 중동 사람이잖아요. 아랍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탄이란 말이 원나라 황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를 그 사람이 봤을 때 이제 그 술탄이라고 본 거지. 술탄에 옥새가 찍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거래를 하고 또 재미난 부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폐가 사람 손에 찢어지거나 하면 교환소로 가서 그 찢어진 거 내고 새 거 받아온다. 놀라운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잖아요. 법정 화폐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지갑 속에 지폐 가지고 잘못 쓰다가 찢어지면 은행 가면 새 걸로 바꿔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그 종이 쪼가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 종이 쪼가리 그 가치 있는 종이 쪼가리를 잃어먹으면 안 되겠죠. 찢어지면 그거를 새 걸로 다시 바꿔줘. 그거 자체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메커니즘이지만 그런 게 없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가지는 놀라움이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나 이 시기에 유럽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어음이나 수표가 사용되고 초창기에 금융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금융업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 주로 또 고리 대금업이었어요. 수수료 내지는 고리 대금업이었는데 중국에 왔더니 뭐 이거 한전을 하는데 한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안 뗀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그 한전을 해주는 사람은 관리거든.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으니까 뭐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안 뗀다는 거죠. 이게 충격인 거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놀랍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화폐 경제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는 화폐 경제가 유럽이나 이슬람 세계에서는 전혀 구축되지 않았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원나라 때 이미 구축되어 있었다는 거죠. 화폐를 이용한 경제체제 시스템이.
자, 그래서 유라시아의 원나라의 통치 하에 있던 이 시기에 그 유라시아 무역망이 구축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녹사기로 된 거는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작성한 그 루트고요.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크로드를 이용을 해서 뒤에서 얘기할 흑사병도 전파됩니다. 자, 이 시기에 고려는 뭐 원나라가 들어서기 전에는 중국 대륙에 송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와 굉장히 활발하게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고려에서는 금, 은, 인삼, 고려 인삼 대단하죠. 고려 인삼, 그리고 청자, 고려 청자, 그리고 뭐 나전칠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것은 차, 그리고 책, 약재, 그리고 비단, 그리고 뭐 물소뿔은 활 만들 때 써야 돼요. 활 만들 때 쓰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도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일본으로. 그래서 뭐 면이라든지 마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얘기를 하는데, 대장경을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장경을 수출했다는 게, 이제 대장경 우리가 해인사에 보는 그 목판을 수출했다는 게 아니라 그 목판을 이용해서 인쇄된 불경을 수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금이나 은이나 향로, 침향 이런 것들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가 들어오고 원나라에 이제 그 복속되면서 고려가 이제 일본의 이제 그 몽골의 일본 원정에 고려군이 이제 동원되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은 그 시기에 이제 그 막부 체제가 운영이 되었고, 막부 체제라고 하는 거는 그 일본의 왕이 그 텐노가 직접 통치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위임을 받은 군인, 무사, 사무라이가 전국을 통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막부 시스템. 그래서 뭐 일본에는 한 세 번의 막부가 나타나는데, 이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그래서 오고 에도 막부라고 할 때 그 에도가 오늘날 도쿄의 옛날 지명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창립된 에도 막부. 그래서 왕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력을 뭐 위임 받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위임을 안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위임을 받은 거겠지만, 그 쇼군이라고 하는 정의 대장군이 그 실질적인 정치를 펴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런 왕은 허수아비고 실질적인 뭐 어떤 군인의 최고 군인이, 사무라이가 어떻게 보면 무사잖아요. 무사 계급에 있어서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이런 무인 정권, 무사 정권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고려 시기에. 그 무신 정변에 의해서 설립된 무신 정권, 뭐 소위 말하는 정중부, 의방, 최충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진 대략 한 100년 정도, 1170년부터 1270년 동안 무신 정권이 고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시기에 고려 왕들은 허수아비였고, 이 고려 왕을 보다 더 권위 있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통치력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 정치를 피던. 그래서 특히 요 시기와 몽골의 고려 침입 시기가 겹쳐요. 그러면서 이 고려가 몽골에게 항복을 하는 그 시점에 이 고려의 무신 정권도 같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원나라의 이제 부마국, 그러니까 고려의 왕이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는 형태로, 뭐 원나라 공주들이 이제 그 고려에 시집 오게 되는, 고려 왕한테 시집 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고려사를 공부하다 보면 고려 왕들의 이름이 무슨
뭐 태조, 뭐 강종 이렇게 쭉 가다가 고종 하다가 보면 무슨 뭐 충선왕, 충해왕, 충렬왕 이런 식으로 충 시리즈로 쭉 내려가거든요. 그 시기가 일종의 원나라한테 직간접적으로 지배를 받아서 복속되었던. 그래서 보면 그 유명한 공민왕의 부인이 노국 대장공주도 몽골인이었죠.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어, 기존의 고려 초기의 어떤 역사적인 자주성과 독자성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세계 제국 한해에 이제 경제적인 교류는 계속을 하게 됐고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송나라와 거란 여진과 일본과 원활한 국제 무역을 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근데 이렇게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주변국들과 무역을 하는 것들이 자유롭고 많이 이루어졌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됐고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이런 국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 이후에는 조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체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 뒤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명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될 시기에 중국도 이제 원나라가 이제 패퇴하고 명나라가 설립이 되는데 명나라도 세국 정책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국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원활하지 않게 되고 제한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일종의 외국 문화나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반대로 명나라와 조선은 그렇게 외국과의 교류나 무역을 등한시한 데 비해서 일본은 서양하고의 교역이나 교류를 막지 않았거든요. 물론 에도 막부가 들어오고 나서 막죠.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무로마치 막부, 그러니까 조선 왕조 초기 시대에 있었던 무로마치 막부 시대 때나 전국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선교사들이나 유럽의 상인들이 일본까지 와서 무역을 하거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총이라고 하는 그 총도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런 개방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나중에 18세기, 19세기 와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사회적인 어떤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중국과 한국은 조금 늦어지게 되고 일본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은 흑사병입니다. 이 부분을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팬데믹을 지금 3년째 겪고 있는데 중세에도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큰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세 유럽의 희망편이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세 유럽의 절망편인데 중세 사회가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되고 발전이 되고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인구가 이제 점차 늘어나게 돼요. 1000년경에 3천만 명에 불과했던 유럽 인구가 1340년 정도 되면 7400만 명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인구 성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나 농자 그 어떤 농지의 확장이 인구 증가 숫자를 못 따라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대기근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은 경작지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토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가축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가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권들을 다툼도 많아질 수 있고 뭐 영국과 프랑스 간의 이제 백년 전쟁처럼 뭐 그 지배 계층의 여러 가지 권력에 의한 욕심, 뭐 어떤 사회적 자원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지배권을 놓고 아전인투식 그 여러 가지의 어떤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 국가의 체계나 복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 전쟁이 오래 기간 지속이 되면. 물론 100년 전쟁이라고 해서 100년 동안 치고받고 전쟁을 한 건 아닙니다만, 100년 전쟁은 뭐 100년 전쟁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쟁사를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유럽의 세계사를 다루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만, 뭐 오랜 기간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인명 손실은 결국엔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하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피해나 폐해가 그 사회에 남아있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흑사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1347년에 지중해 연안에 이제 흑사병이 들어오게 돼요. 이때 유럽 전역으로 전파가 돼서 뭐 서유럽의 거의 대부분과 동유럽을 휩쓸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의 직격탄을 받아서 완전히 대재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뭐 그걸 추적하고 뭐 원인이 무엇이고 변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이런 현대화된 의학이나 의료기술이 없었죠. 그냥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록을 보면 뭐 무슨 뭐 증세에 대한 기록들은 남아있죠. 어떻게 이제 뭐 여기 부종이 생겨가지고 번지고 뭐 피부가 거뭇게 변하고, 이제 거뭇게 변하니까 이게 흑사병이거든요. 그런 병들에 대한 증세가 남아있지만 원인도 모르고 추적도 안 되는 거예요. 치료법도 없고. 그냥 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이 사람의 비말에 의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이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도대체 이게 왜 퍼지는지를 모르는 거야. 공기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건지, 뭐 물에 의해서 옮겨지는 건지, 피에 의해서 옮겨지는 건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인지 접촉을 피해야 되는 건지 전혀 알 방법이 없는, 과학적으로 추적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뭐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나중에 흑사병의 원인균에 대해서 지벼룩을 통해서 옮겨졌다라는 걸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과학적으로 추론을 하고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대 사람들은 모르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흑사병이 처음 이야기되는 거는 흑해에, 오늘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지역이에요. 지금 딱 크림반도 있는 그 지역에서 유럽으로 전파됐다라고 보여집니다. 1347년에 몽골의 군대가 이 카파라는 그 지역으로 쳐들어갔고, 몽골 진영에서 흑사병 감염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일종의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투석기에다가 시체를 실어가지고 던져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병이 퍼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노바 상인들이 배를 타고 제노바로 들어옵니다. 항구에 퍼지는 거죠. 쫙 퍼지는 거죠. 방법이 없이 쫙 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도시 생활을 하잖아요. 중세 길드 도시 생활을 하는데, 도시라는 곳이 오늘날처럼, 오늘날 여러분들 보고 있는 부산시나 서울시나 이런 대형 현대화된 도시가 아니고 성곽으로 막혀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생활 공간이 협소합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 시스템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오염수 나오면 길거리 버리는 거야. 지금처럼 하수도로 물 이렇게 폐수를 흘려보내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하수를 이제 현대화된 도시들은 하수를 흘려내 보내면 이거를 정화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강물로나 바다로 흘려보내는데, 이 중세 도시는 작은 그 성벽 안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조밀하게 사는 데다가 상하수도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파급이 엄청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역병이 결국에는 4, 5년 만에 유럽 대륙 전체로 퍼지고, 결국에는 유럽 인구, 당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나 친척이나 코로나 한 번씩 확진돼 가지고 치료되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를 치료하기엔 직접적인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고 그리고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감기약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 내가 자가격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이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가격리 시스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코로나가 왜 걸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퍼졌다 해봐요. 예. 그리고 그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는 거죠. 14세기에 유럽에서 전체 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집마다 집집마다 가족 한 명이 누군가 죽은 거예요. 흑사병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한 집도 많을 거고.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의 권위가 상실되게 되느냐? 종교, 카톨릭 교회의 종교의 권위가 상실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뭐에 의존했겠어요? 종교에 의존. 병 걸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세 유럽이란 게 그 영주들은 계약 관계이지만 사실 사회의 구성원들을 보다듬고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교회였거든요. 중세 유럽의 교회라는 역할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지도자들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더 컸던 시기가 중세 유럽인데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불신자도 늘게 되고 종교의 권위가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중세 유럽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체제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사회 구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없으니까. 귀족이고 평민이고 할 거 없이. 그런 상황이 도래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고, 뭐 그 당시의 기록들, 뭐 흑사병이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을 기록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한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흑사병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게 뭐 사람들 죽일 만큼 죽었고, 진짜 생존력 강하거나 뭐 어떤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인구가 확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희소해져요. 노동력의 가치가 비싸집니다. 그럼 임금이 상승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주들이 이 노동력들을 착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반대로 농민들의 자유나 권익들이 증가하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도제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 무너지죠. 그것도 무너지죠.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식으로 뭐 도제 시스템을 운영하기보다는 뭐 친인척한테 이렇게 넘겨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기존의 장인 길드들이 잘 운영되다가 이제 폐쇄되고 뭐 개인의 형식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기존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중세의 봉건제도, 장원제도, 길드 시스템, 종교체제 다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구조도 다 바뀌어요. 모든 게 이제 뭐 카톨릭의 종교에 의해서 운영되던 시스템이 그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흐름, 새로운 변화들이 이끌어나게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조가 이제 르네상스라든지 뭐 이런 기조로 등장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강의 자료를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뭐 강의 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제가 항상 이렇게 뭐 공지사항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강의 영상 업로드가 매번 조금씩 늦어져서 이게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요번 학기에 처음 시작하는 수업이고, 강의 자료나 준비를 좀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항상 조금 늦게 올려드리는 거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목요일날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저를 제일 잘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가진 몇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제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목요일날 올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아마 그러면 금요일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계속 최대한 좀 강의 영상이라든지 강의 적어도 강의 자료 업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면서 강의 영상 업로드 늦어진 점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